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결국 시장의 공은 트럼프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큰 흐름에서 방향 전환이 생길 수 있는, 즉 FOMC에서 금리 발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배팅을 했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신호나 다른 의미의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영상을 이렇게 건너뛰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지금 접했던 바로 미 연준에서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먼저 금리 인하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적인 좀 노멀한 스탠스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0.25%씩 당초 올 초에는 최고 2.5% 수준에서 지금은 1.75% 수준까지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트위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는 끔찍한 소통 불능자다, 이런 식의 트위터에서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던 게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트위터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고요. 이번에 10월 30일 날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이런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 연준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월 그리고 미 연준은 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머뭇머뭇거렸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 자산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미 연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를 발행해내는 통화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폴슨 구제 금융으로 대량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잠깐 또 한 번의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데만큼이나 그 정도의 규모로 또 한 번의 유동성 공급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했었던 것이 지금 2018년도 때 흐름인데, 이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미 연준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다가 어느 정도 미국이 시장 경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큰 호황을 누려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2018년도가 들어섬과 동시에 이렇게 긴축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인 거죠.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를 빠른 속도로 회수를 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달러가 씨가 마르게 되었던 거고, 유동성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의 과정이 201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런데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여기 후방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 연준에서 스탠스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규모를 축소, 즉 시장의 달러를 걷어들이기 시작하다가
다시 이렇게 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준에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달러를 공급하게 되고 유동성 정책을 펼치는 가가 관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적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흐름도 지금 2.5%에서 19년 들어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춰지는 것과 동시에 시중에서는 미 연준이 연방은행이 달러를 회수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리만 사태 이후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이 위기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제 영상에서도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긴 하지만 그 부실채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 있었던 이러한 부실채권을 막는 용도로 풀렸던 유동성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투자채와 그리고 투기 등급의 회사채라는 형태로 시장에 공급이 되었는데 이 채권들의 만기가 이제 2020년부터 속속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한 7년간은 그동안에 풀렸던 부채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특히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부채들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압박으로 오는 그리고 굉장한 미국에서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그냥 시장이 쭉 간다고 하면은 분명 2022년 전후로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반대되는 힘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든 기회로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을 못하게끔 계속 버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런 위기에 봉착이 되었을 때 본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틈새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위기가 봉착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아예 이러한 부분을 싹을 잘라내고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방법으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경제는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과정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충격이 분명히 생기긴 할 겁니다. 아마 그 충격이 지금까지 있었던 2018년도 그리고 2018년도 때 있었던 지금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그러한 충격의 위기의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태롭고 더 위기가 될 수 있는 과거 블랙 먼데이 같은 이런 대공황 같은 그런 수준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유동성 공급 장세이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합니다. 경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금 미국에서 풀었던 이 달러 이 정도 수준 규모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생겨야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는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머뭇머뭇하는 거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다시 공이 넘겨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자기는 내가 할 만큼
최대한 너가 요구하는 만큼은 트럼프 너가 요구하는 만큼은 내가 이제 물러섰다. 이번에서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도 그리고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더 이상 나에게 금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라는 식의 파월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이런 의미는 트럼프에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너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하, 저금리 1% 밑으로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트럼프 당신이 원하는 시장의 대량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그 근원을 너가 한번 공급해도 된다는 근거를 너가 보여달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이 트럼프에게로 다시 넘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6, 17일 날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12월 15일에는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모바일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5, 16을 기점으로 그 기간을 보고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중국 시장에 배팅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 그 희망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 11월 15일, 16일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시장이 원하는 그리고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칠레에서 치르기로 했던 에이펙 정상회담이 칠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참여하는 국가 정상들의 보안상의 문제로 신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 회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나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떤 무대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자마자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곳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트럼프도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2020에서 22, 23, 24, 25, 26 이런 앞으로 5년간의 5, 6년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필요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근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단적으로 이것만을 제가 꼭 집어서 이것 때문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미국도 중국과는 타협할 그런 명분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정상을 달리고 있는 최고 고용을 달리고 있는 이런 고용 상태라든지 소비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줬을 때 재선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파월은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는 여기까지는 내가 했는데 트럼프 너가 뭐 어떤 내가 더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그런 근거 그리고 시장에 돈을 더 풀어도 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너가 한번 보여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뉴스가 이번에 있었죠. 바로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인데요. 하원 의장을 주체로 트럼프 탄핵 조사 결의안이 제안이 되었던 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 하원은 총 435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민주당 234석, 공화당 197석으로 거의 이번 투표 결과는 이 의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찬성 232, 반대 196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면 승부로 볼 수가 있죠. 이번 트럼프 탄핵 조사 결의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좀 너무 섣부르게 빠르게 던진 대선에 대한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이런 트위터가 있었죠. 보면은 100% 단합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과 싸우기로 했다 이런 식의 트럼프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미난 것은 트럼프가 리트윗한 겁니다. 보시면은
The Greatest Witch Hunt in America History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이날 자체가 할로윈 데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트위터 들어가시면은 트럼프를 마녀에 비유했던 수많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 가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그런 것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기도 한데, 근데 과연 이게 트럼프 탄핵이 통과될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뭐 하원에서 이렇게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의안이죠. 이건 탄핵이 된다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삐그덕거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치명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결집력이라고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할 가능성은 높아졌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경제에 대한 확신감, 고용에 대한 확신감,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줬을 때 가능하겠죠. 트럼프는 그걸 이제는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FOMC에서 발표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뉴스들에 대해서 다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FOMC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체가 조금 뭐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어디까지 취하고 양보하는지는 대충 윤곽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누구나가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바로 환율, 지적재산권,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 등 뭐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까지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취하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르면은 뭐 10일, 12월, 11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는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원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기로 했지만 여기 지금 정상회담 자체가 틀어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몰핀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매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브라질 국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늘은 언급을 안 했는데 채권 매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환율이 아무리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채권 가격 자체가 지금까지 체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브라질 채권 막차 제가 영상 한번 올렸었죠.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 이상 지금 현재 수익권에 확보를 하고 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자체가 분명한 것은 이번 FOMC에서 나왔던 발표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앞으로는 이제 달러 약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매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브라질 채권 말고 드디어 멕시코 채권도 지난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만기 2027년짜리로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2표채로 6개월짜리 2표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자 지급 시기는 6개월마다 지급이 되는데 액면 이자 자체가 브라질이 채권만큼 이자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의미 크게 채권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브라질 채권보다는 안전한 채권입니다.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조만간에 이 멕시코 채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 매수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 ETF는 지난번 매수 후 현재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차이나 CSI 300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비중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3 비중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은 계속 들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11월, 12월까지 움직임을 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다. 물론 ETF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신호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매도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매수하고 나서 역시 ETF들도 지금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만 나왔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리가 보통 정리 영상에서 끝이 나는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21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흥분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이 박살날 것 같은데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하는 걸 보고 좀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분들이 간혹 보이세요. 이제 시장 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이전에 제가 코스피 시장도 잠깐 이렇게 짚어보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코스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은 선물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외인들이 살짝 순매수세, 기관도 순매수세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3개월 동안에는 지금 거의 뭐 패대기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강력한 매수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매매 동향만 봤을 때는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최근에 지수를 견인했던 것은 대부분이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못하는 이유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장비 또는 조선업 쪽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는 좀 살아나려고 하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에 크게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중국과도 교육이나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된 것도 없고 일본과의 무역 관계도 정상적으로 해소된 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바이오주 중심으로 외인이나 기관보다는 개인들, 큰 손들에 의해서 주가들이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11월 1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30일 정도까지 기간이 되겠죠. 보시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외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거래소는 순매수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보시면 순매수세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들은 순매수세가 있었고 기관들은 순매도세가 있었네요. 이게 올해 수급 1년 동안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성적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참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때 성적을 보게 되면은 외인들은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순매도,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순매도, 기관들은 순매수를 나타냈었는데요. 왜 이렇게 상반기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하노이 정상회담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죠. 이 기대 심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트럼프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회담 자체가 아무런 성과 없이 이제 끝나면서 주가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상반기 때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같은 경우까지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에서는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기관도 매수세에다가 선물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1월 1일에서 10월 말까지 흐름과 1월 1일에서 9월 말까지 흐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때도 이제 그 기관이나 외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질 수 있는 게 갑작스러운 트럼프의 판문점 방문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 정치적 리스크, 한반도 리스크 자체가 해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반영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부터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만 거래를 보게 되면은 외인들이 거래소와 선물에서는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만 이거를 받아내면서 지수를 지켜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이 북한과의 관계에 지금 초점이 쏠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꽃놀이패처럼 활용되고 있는 이 북핵 리스크 자체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현재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도 나름 좀 버거운 상황이라서, 우선은 큰 문제가 북핵 리스크보다는, 북한의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문제, 그리고 지금 미 국내에 있는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이런 뉴스를 수습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100선에서,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도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수익을 봤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 바이오주 중심, 제약주 중심으로 이렇게 짧게 치시는 분들 중심으로 수익을 내지, 가치주라든지 이런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자체는 여전히 손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시장만 보시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증시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한국 시장도 똑같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개인마다 이건 주식을 하시는, 그리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거는 다들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매매에 자신이 있으시고 대응에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면은 매매에도 상관은 없으신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매일매일 HTS를 보면서 24시간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배팅을 하기보다는 부달 매수하는 그런 초입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국 시장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